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의 중재 속에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한데요. 관련 내용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정상환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검찰은 부패, 경제, 2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먼저 정상환 부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민주당의 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는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는 이제 동의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배경입니까?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거대 여당이 위장 탈당이나 아니면은 회기 쪼개기 등의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 그리고 곧 시작될 청문회 전국에서 여당 측과의 어느 정도의 협조는 필요하다. 이런 현실적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거 결국에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양쪽 다 손해볼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합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묘한 합의가 도출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명분을 얻고 국민의힘은 이제 실리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아시다시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다라는 당초의 큰 명분 이건 우리가 확보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거대 의석을 우리가 당할 수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일단은 강론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지연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중수청 설치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해볼 수가 있다라는 실리를 얻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파국, 정면 충돌로 치닫던 이제 여야가 극적으로 일단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천만다행이지만 이제 앞으로 넘어야 될 이제 산은 많이 남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정면 충돌을 피했다는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관련 법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재안을 보면요, 일단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가진 상황인데 그런데 이번 중재안을 보면 이 6대 범죄 중에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부패 이 두 가지 직접 수사권이 남아있는 건데 이걸 두고 이거 선거 관련된 범죄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니까 정치인들만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패 범죄나 그다음에 경제 범죄도 결국 1년 6개월 후에는 검찰이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중재안은 원래 여당이 가지고 있던 그 안을 시기만 일부 미뤘을 뿐이지 그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도 실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은 이것은 기소권이 있는 이상 보안 수사권, 기소를 위해서 필요한 그 수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되지 않는 말이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있는 것을 이번에 명시적으로 그것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선거 관련해서 이제 수사권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없어지니까 이거 정치인들 서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제 뭐 추진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 보이거든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원래 검찰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대형 선거 때 거물급 정치인들 를
어떤 위반 사례 같은 걸 이제 적발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미묘하거나 대형 사건에도 검찰 해왔던 것인데 이제 그 권한이 소멸된 건 결국 여야가 서로 간에 어떤 살아남기 위한 서로 묵직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이후 이제 강론적인 협상 과정, 중수청이나 한국형 FBI라든지 이후 권한 배분 관계 이 부분은 과정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런 것 같아요. 비록 분리가 됐지만 일단 5월 10일 취임식 이후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실상에 보이지 않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이제 협의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예, 그리고 실제로 법안 예. 시행하는 과정에서 집권 여당은 청와대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 그 운용 묘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양보하고 물러선 것 같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얼마든지 권한을 행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마 국민의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자, 부위원장님.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과 좀 연관되는 얘기인데 이제 청문정국 시작되고요.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새 정부 출범에 앞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 연관을 지어봤을 때 일단은 이게 좀 시기를 미루고 어느 정도 이제 합의점을 찾은 이후에 보완해 나가겠다. 현안이 너무 많으니까 갈등 국면으로 가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측면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재안이 마련됐지만 실제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여야 간에 협상하고 또 줄다리기 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요. 네. 검찰의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이 중재안에 보면 단일성, 동일성 이런 개념으로 검찰의 보안 수사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단일성이나 동일성이라는 이런 개념은 재판 과정에 검사가 기소된 내용을 조금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버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방어권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기소된 내용과 단일하고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과 수사는 다른 겁니다.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도 있듯이 네. 수사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범죄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재안대로라면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다가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보내야 돼요, 경찰로. 다시 보내서 다시 받아서 그걸 또 다시 수사해야 되고 그러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네. 검찰에서 조사받다가 새로운 죄가 나오면은 다시 경찰 가서 조사받고 또 다시 검찰 가서 조사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너무 큰 불편을 주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이 중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좀 볼게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냈던 그 법안에서 숨겨진 가장 큰 독소 조항은 검찰의 보충 수사권,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걸 사수했다. 여기에 지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범죄를 검찰에 직접 수사권 대상으로 남기려고 했지만 민주당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보완 수사권을 사수했다. 여기에 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도 지금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보안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이것을 검찰에 남겨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안 수사권의 내용을 불필요하게 공판 과정에서 사용하는 그 개념을 빌려와 가지고 이 수사에도 차용해서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건을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이 이걸 봤더니 다른 혐의점이 보인다.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중재안에 따르면? 중재안에 따르면 경찰로 보내야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 수사해서 다른 사건으로 넘겨야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이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러면 이전과는 예. 경찰로 다시 가야 되죠. 현재 같으면은 검찰이 조사를 하다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혐의가 나오면 당연히 검찰이 조사를 하죠. 그것도 보안 수사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당연히 해서 하는 건데 현재 중재한 내용대로라면 이 단일성,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로 다시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 부분이 좀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사 받는다는 자체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그걸 빨리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주는 게 좋은데 검찰에서 조사하다가 다시 경찰로 가서 조사하고 다시 검찰로 와서 또 조사하고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국민들의 기본권과 편의를 고려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 원장님. 네.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 지금 봤을 때는 일단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은 점진적으로 다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라는 그 수사권을 가진 그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검찰이 수사권을 안 갖고요. 그리고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지금 부위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한계를 좀 명시를 해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민주당이 냈던 그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를 늦춘 것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이 중재안에 합의한 걸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저는 그건 협상용 반발이라고 봅니다. 이후 한국형 FBI라든지 구체적인 세부적인 안에 여야 협의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있어야 이 목소리를 토대로 협상이 가능해지고 협상력이 강화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는 다분히 의도된 준비된 저는 분노라고 보는 거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 철험회 한 10여 명 그중에 민영배, 김용민 한 2명 정도 아직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게 큰 변수는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윤호중 비례위원장이나 박원근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지금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고 네. 다만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에 있어서는 다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분히 의도된 분열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법안 이번에 협상안을 보면요. 네. 상당히 어렵고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칼로 두부를 쫙 명확하게 두 쪽으로 내기에는 힘든 애매모호한 영역들 해석 여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집권 여당 힘을 잡게 되면 그런 얼마든지 운용묘를 살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비판을 감수하고 여야 합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앞으로 이거 추가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게 앞으로 이제 그 수사 권한을 가질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검찰의 6대 범죄 그 수사 권한을 가져가는 건가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제 발족이 되면은 현재 가장 지금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느냐 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검찰의 어떤 헌법상의 역할, 검찰 제도가 헌법에 검사가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경찰에 의한 기본권, 인권 침해 가능성을 막고 또 경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 제도가 도입된 것인데요. 생각해 보면 1962년 그 무렵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과연 경찰 권력의 견제 필요성이 없어졌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경찰은 제복을 입은 집단이고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거기다가 현대 권력은 정보에서 온다고 하는데 정보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정보 기능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경찰에 독점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사권까지 경찰에 이 독점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 과거에 검찰공화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대한 경찰공화국이 탄생하게 될 건데 이것을 이 경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경찰의 어떤 수사 권한 자체를 조금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 같이 이런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6대 범죄가 됐든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넓히든지 간에 해서 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외에 경찰이 하고 있는 일반 수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여지와 근거를 좀 마련해 두어야 되는데 현재 검수완박법 논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실종이 되어버렸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런 논의가 실종됐다는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누가 수사를 할 거냐, 그리고 이 조직을 어디 산하로 둘 거냐,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치열하게 밀고 당기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누구 얘기로는 오히려 검찰보다 경찰이 더 쉽다. 일단 검찰로부터 6대 범죄 권한을 뺏겼지만 만약 그게 고스란히 경찰로 가거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갈 경우에 그 수사를 대통령으로 두느냐 국회로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대통령의 영향력이 행사가 된다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해지는 거죠. 그럼 검찰만 힘이 빠지는 거고 대통령 힘은 훨씬 막강해지는 묘한 그런 개혁 아닌 개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후 이제 세부적인 여야 협상이 정말로 중요하죠. 네. 부분이. 그러니까요. 여기서 결국에 이거 조직이 만들어지더라도 검사들이 파견 가서 수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뭐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거냐, 법무부에 둘 거냐, 아니면 아예 독립적인 기구로 둘 거냐, 이런 논의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중재안 자체에 보면은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미국의 FBI형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우에는 연방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FBI가 법무부 산하 기관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내에 마약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독점국 이렇게 조세국 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이것이 뭐 행안부로 간다든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대통령 산하에 두는 것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를 입법부 산하에 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결국은 법무부 산하에 둘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법무부 산하에 있으면서 경찰의 어떤 거대한 수사 권한을 민주적으로 견제하고 좀 통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행안부 같은 경우 이제 경찰이 또 행안부 아래에 있으니까요. 예. 행안부 기관이니까요. 예. 거기에 같이 있으면 이제 견제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법무부 산하로 가는 건 뭐 상관이 없습니까? 이게 행안부로 가느냐 법무부로 가느냐,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령 이제 6대 범죄로 이제 제한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1차 수사를 하게 되거든요. 나머지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이 다 하게 됩니다. 네.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둔다고 해서 법무부의 권한이 비대해질 리도 없고요. 검찰하고는 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검찰 권력이 다시 비대해질 염려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지금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총장도 이제 사퇴하겠다고 했고요. 예.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이 규모 반발의 규모는 이제 예상을 했지만은 강도라든 이 규모는 대한민국 헌정기로 최고입니다. 가장 검란의 반발의 강도가 세죠. 지금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시하고 지휘부 그리고 평검사 그다음 검찰 수사관까지 반발하는 건 처음입니다. 뭐 변호사협회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뭐 저는 검란 검찰 쿠데타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보다 더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 전체가 격동에 휘말린 상태다. 이거를 잘 수습해야 검찰 개혁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자칫하면 시말로 정말 범죄자는 대박 나는 거고
시민들은 완전히 쪽박 나는 그런 경우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 검수완박 그걸 수습해서 극적으로 봉합해서 여야 합의안은 나왔는데 네. 이후 타협하는 과정 세부적인 안이 너무나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에 상당히 취임식 이후 6월 지방선거 이후 이 과정에 아마 한 상당히 몇 달을 갈 것 같아요. 중수청이나 당평 아이디어 그다음에 숫자의 배분 어디 소속 기관을 어디다 놓을 거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혼란스러울 것 같고 아마 시민들이 봐도 시청자들이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세부 강론을 보면. 예, 그래서 상당히 국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속이 지금 행정부 외청인 거죠? 경찰요. 검찰이요, 검찰. 검찰은 법무부. 검찰은 법무부, 외청. 경찰은 예. 행정부 소속이고. 예.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 있는 경우에 경찰을 견제할 수 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 보완을 좀 했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 중재안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청문 정국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제 중재안을 합의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렇게 밀고 나가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논의와 또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자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 이런 면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조를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입장에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문 정국까지 또 영향을 미치고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게 또 협의 과정이 계속 네. 이어질 테니까요. 네. 예, 이 부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차기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대치하던 여야가 이제 청문회에서 또 맞붙게 됐습니다. 양측의 입장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숱하게 제기된 비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인준한 부결이 불가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발목 잡기 행태가 지금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신상 틀기와 흠집내기 식의 그러한 구태적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또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청문 정국이 시작됩니다. 네. 예, 원장님. 예. 저희가 어디를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언론은 뭐 당장 내일 모레 실시하는 뭐 한덕수 총리 그리고 뭐 정호영 뭐 이런 청문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법무장관의 청문회를 제일 주목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이미 이 후보자로 된 이후에 상당히 좀 센 발언들을 뽑아냈는데 과연 청문회장에서 한동훈 후보자 대 민주당 인사위원이죠. 그 검증하는 위원들 간의 맞짱, 승부가 어디로 가는 건지 네. 이 부분이 저는 청문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6월 1일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과연 국민을 향해서 한동훈 검사, 이제 지금은 이제 법무장관 이제 후보자지만 충분히 이렇게 설득력 있게 검찰 개혁 당위성, 네. 윤석열 정부의 어떻게 보면 정말 실세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과시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가 상당히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우선은 뭐 당장 한덕수 총리는 국회 본회의를 과반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그냥 모든 내각이 한 발자국도 못 나아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1차 큰 관문이죠. 한덕수 총리의 본회의 처리 네. 결과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외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별로 처음에는 무난할 걸로 봤는데 지금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재산 증식이라든지 정관 예우라든지 이렇게 큰 공적 그 의혹은 언론 크게 다르면 실제로는 별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중도층이 민감하게 받아들인 공정성 논란이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뭐 부부 호텔 피트니스 무료 사용이라든지 뭐 주미대사 시절에 뭐 미술품을 어떻게 뭐 매각했다는 이 판매할 과정 뭐 이런 부분들 작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한덕수 총리 내정자가 잘 무난하게 설명을 할지 아니면은
답변을 못하고 이렇게 야당 공세에 좀 말려 들어갈지 이 부분이 일단 네. 제일 궁금한 대목입니다. 네.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온 인사인 만큼 이거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은 공세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자문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총리 그 후보자를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제가 대사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굉장히 영민한 분이십니다. 굉장히 샤프한 분이시고 합리적이셔서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잘 본인이 사과하실 건 사과하시고 또 해명할 건 해명하고 이렇게 잘 헤쳐나가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낙마되는 상황은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야당 다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잘 해명을 하시고 또 사과하시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국회에서 인준 과정은 좀 무난할 걸로 전망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인준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주목해서 봐야 될 후보자가 있잖아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 관련된 의혹이 잇따라서 제기가 됐는데 예. 아들 병역 의혹과 관련해서 MRI 촬영을 해가지고 이걸 예.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이게 좀 변수가 되겠습니까? 상황을 그러니까 푸는데. 이제 국민들이 민감하게 지켜보는 부분이죠. 병역, 입시, 취업, 뭐 이런 아파 찬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히 언론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러다가 중간에 낙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MRI 부분이 이제 비교적 정호영 후보자에게 조금 약간 그 유리한 그런 결과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문회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게 이 정도면 됐다랄지 아니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윤석열 당선이 할 것이다라고 장제원 의원이 이제 직접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일단 무겁게 지켜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당선자 쪽에서. 네. 그러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최근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저는 제 자녀들에 대하여 불법적인 특혜나 조작은 물론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어떠한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또 후보자님 자진 사퇴로 좀 기울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거든요. 글쎄 뭐 그러한 뭐 정치적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 병역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재검사를 받았더니 당시 2015년 당시와 현재 상태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그런 진단 결과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 원장님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이 이제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청문회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떨지 궁금한데 당선인 측에서 초반에는 이게 팩트가 중요하다,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좀 옹호하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나중에는 뭐 40년지기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그 표현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좀 거리를 두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하고 좀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 틀림없이 불거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후보자 본인 측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점을 강하게 밝혔기 때문에 당선인이나 또 인수위 쪽에서도 청문회까지는 밀고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좀 낙마가 될 것이고요. 네. 해명이 되면은 또 통과가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청문회가 시작되니까 관련해서 어떤 공방이 벌어질지 참 궁금한 상황인데 일단은 이 인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당선인의 직무수행 평가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결과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인데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0%에서 42%로 4월 2주차에서 4월 3주차 이 사이에 이제 떨어진 결과가 나왔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2%에서 45%로 올라갔습니다. 예, 다음 조사 결과 좀 보여주시죠. 윤 당선인의 직무 부정평가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인사가 26%였고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21%를 차지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역대 대통령들은 처음에 지지도가 높았다가 내려가는 그런 이제 N자형을 보이는 반면에 지금 윤석열 후보는 처음부터 지금 약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평행선, 그러니까 과거 역대 대통령 낮은 지지도였다가 위로 올라가는 V자형이면 좋겠죠. 근데 지금 보면 그다지 이제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부담 이거는 이제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은 있었지만 이미 이제 용산 시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다만 인사가 아니라 인사청문회가 이제 문제라고 봅니다. 이 과정 때 과연 어느 정도 잘 넘기느냐,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밀어붙이기를 하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발목 잡기를 하느냐, 어느 쪽으로 보이느냐에 따라 상당히 오간다고 봅니다. 민심 양배가. 근데 과거 역대 대통령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부터 그 이후부터는 첫 내각에서 두세 명의 장관 후보자 낙마하는 것이 무슨 관리처럼 돼버렸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3명 후보가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관심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연 낙마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인지 아니면 몇 명이 낙마 있을 건지 이게 상당히 주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3명이 낙마했기 때문에 낙마가 한 명도 없으면 두말할 것 없이 성공한 인사지만 한두 명만 있더라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그것도 상처는 상처죠.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청문회 전국이 불과 한 10일 남짓한 국회 인사청문회 향방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초기 6개월 내지는 길게 하면 1년 정도의 국정운영 동력이 반가름되고 네. 나아가서 6월 1일 지방선거에 전체적인 승패에 상당히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청문회 결과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데요. 네. 부의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역대 다른 대통령 당선인보다 지지율이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꼭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MB 경우에 상당히 높게 나오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냥 곤두박질 쳤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당선인을 오늘의 윤석열을 있게 한 것은 뚝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정부 출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특유의 뚝심으로 본인의 어떤 진정한 진가를 발휘할 그런 시간이 틀림없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의 조금 낮은 지지율,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또 견디고 극복해 내지 않겠는가.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문 전국 잘 지켜봐야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 정부는 집권 초기에 쇼맨십이 너무 많아서 탈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좀 너무 적어서 탈이다. 이제 약간 국민들에게 신선한 그런 이벤트랄까, 깜짝 인사, 탕평 인사 이런 거를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인사나 차관 인사 과정에서라든지 네. 국민들이 좀 뭔가 참신함, 신선한 면모 네. 이런 것들을 윤 당선인이 좀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정상환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